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규모 확대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였지만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가격이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신 가운데 하나인 조스타 박스주는 15,000원에서 23만 원, 또 다른 백신 스카이 조스터주는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방향을 제어해 손쉽게 수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과수원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의 원줄기는 수평으로 눕히고 가지를 수직 방향으로 세우는 방식인데 수확의 편의성은 물론 생산량도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심각한 가운데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긴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의사수 확대와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의사 확충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여전히 의협의 반대가 관건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20에서 40%를 대학에서 지정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학생들로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방 의대를 대상으로 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나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그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방 출신 의대생들은 졸업 후에도 지방에 남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의사는 절반 안팎이 지방에서 근무했지만 수도권 출신 의사는 14%만 비수도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동아대와 부산대 등 일부 지방의대는 정원의 7, 80%를 지역 학생들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 의료인 의무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병원 수련회와 교수 정원 확대, 지방병원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지방의료인 양성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무 선발 비율과 별개로 아예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그보다 앞서 의사협회의 대규모 증원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두고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시에 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때부터 거듭된 교육부 장관의 실책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학 정원 일부를 자율전공으로 뽑은 뒤 추후 의대 진학을 허용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님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대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구상이었다지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맞물려 오히려 N수생만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질책하면서 뒤늦게 자신의 말을 주워 담으려 한 겁니다. 이주호 장관의 뒤늦은 반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물수능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정부가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 먹통이 됐을 때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전에 나이스 부분에 대해서 교류로 그 현장에 많은 그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책 변화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주호 장관의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최대 15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상포진 백신 가운데 하나인 조스타 박스주의 경우 재작년 기준 가장 비싼 곳은 23만 원, 가장 싼 곳은 1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백신인 스카이 조스터주는 최고가 30만 원, 최저 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도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용 효과성을 분석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한 해 70만에서 72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في سبيل التصدي للعدو الصهيوني عند كل اقتحام واعتداء على مبدأ.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피신처인 병원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의료시설에 최소 136차례의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 59차례,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77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6명의 의료진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목숨을 잃은 환자는 수백 명 또는 그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제네바 협약과 로마 규정 등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 체계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피해가 엄청난데 유엔은 가자지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반쯤 묻힌 채 겁에 질려 있습니다. 도구라곤 2손뿐이지만 다행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 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환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갓난 아기부터 서너 살 꼬마까지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0% of all the cases that I've seen have been children. A lot of them have been like this. They've lost one or two parents. 거주 지역에 폭격이 집중되면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가자지구 사망자 3,400여 명 가운데 25%가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로 죄 없는 어린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에 납치된 어린이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국이 게르마늄과 갈륨에 이어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구상 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흑연은 2차 전지 음극재 원료로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인조 흑연의 87%, 천연 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과나무 하면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린 모습이 생각나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손을 줄이고 생산량도 늘리는 방향으로 나무의 수용을 개량하고 있는데 농가 반응이 좋습니다. 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왼쪽은 일반 사과나무, 오른쪽은 최근 보급하고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보통 나뭇가지가 4, 5m까지 이리저리 뻗는 방사형, 그런데 마치 분재처럼 수형을 비틀어 개량했습니다. 다축형 평면 수형 방식이라는 건데 일단 뿌리에서 나온 원줄기를 수평으로 눕히고 가지가 나올 때마다 수직 방향으로 세워 수폭을 좁게 유지했습니다. 심은 지 딱 3년, 하늘로 솟은 허리 높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굵은 사과가 달렸습니다. 보통 사과를 딸 때는 나무 키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나 리프트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면으로 사과를 기르게 되면 당연하게도 수확이 무척 쉬워집니다. 선진지 쪽에서는 빠르게 이게 바뀌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높아지고 품질이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사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나무 높이가 낮아 농약 뿌리기도 좋고 병해충 방제도 효율적입니다. 강한 햇빛과 우박, 태풍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조망 설치도 가능하고 기계화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골고루 햇빛을 받아 과실 착색이 잘 되고 땅에 반사 필름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재배 결과 생산량이 기존 나무보다 최대 3배 더 많았습니다. 과실 품질도 과일이 좀 더 크고요. 그리고 당도도 상당히 아래쪽이 좋아서 이 다축성 애들은 위아래를 다 햇볕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는 거와 같이 아래쪽 거의 균일하게 착색이 잘 되고 있고요. 최근 사과에 이어 복숭아도 이런 평면형 재배법이 성과를 낸 상황. 농가 보급과 함께 스마트 재배가 확산하며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된 데 이어 대구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 곳곳으로 빈대가 확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 신축 기숙사입니다. 두꺼운 위생복을 입은 업체 관계자들이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에 한창입니다. 지난 17일 이 기숙사 침대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대학 측에 접수됐습니다. 빈대가 나온 방입니다. 방학 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살았던 거로 파악됐는데 새로 입주한 학생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침대를 뒤집어 빈대를 찾았습니다. 학교 측은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방으로 빈대가 번지지는 않은 거로 확인하고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사생들의 어떤 피해 상황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역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해가 발생된 그 동에 모든 사생실의 침대 매트리스와 커버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탁실 같은 공용시설을 함께 쓰는 만큼 빈대가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저도 불안해가지고 바로 일단은 침대 밑에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없었고 수업 끝나고 다른 수업 시간 때 학생이 그 자리에 앉으면 빈대가 옮겨 붙을 수도 있으니까. 빈대는 해외에선 여전히 유행하는 해충입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는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 이어 대구에서도 발견되면서 이미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외 교류가 요즘은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요즘의 추세로 보아서는 어느 곳이나 빈대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빈대는 혈관을 따라 피를 빨며 한 줄로 길게 물린 자국을 남기는데 비슷한 상처가 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대학교 기숙사 등 의무 소독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관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대체율 상향을 포함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와 15%, 그리고 18%까지 올리는 안이 제시됐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급 개시 연령도 올해 63세에서 66세와 67세, 그리고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초안에 빠져 논란이 된 소득 대체율, 즉 받게 되는 돈의 비율도 현재 42.5%에서 45%, 50%까지 올리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소득 대체율 상향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4,600여 명으로 97%를 차지했고 여성은 2%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발생해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국감에서는 또 크레딧 제도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국민이 낸 국민연금 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있어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측이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 전의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이 5%를 넘었을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가운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저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시세 조종 의혹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센터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금감원은 김 센터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이번 출석 통보에 따라 금감원 수사가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스토킹은 당사자가 실제 불안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씨와의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6차례나 A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의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 가운데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고 지속되어 불안감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전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한 판결로서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 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군이 월북한 뒤 71일 만에 풀려난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이병을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킹 이병에게는 미 군사재판법에 따라 탈영을 비롯해 동료 군인 폭행 등 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P통신은 킹 이병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은 킹 이병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 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깊은 어둠의 세계로 빨려드는 듯한 검은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습니다. 18세기 스페인 출신의 프란시스코 고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작품을 통해 작가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프란시스코 고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프란시스코 고야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요. 이 스페인 화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수석 궁정 화가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때문에 고야의 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볼 수가 있고요. 이 평생 귀족층의 후원을 받았던 예술가입니다. 고야는 1746년 스페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14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마드리드로 이주를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요. 1786년부터 스페인 왕실의 궁정화가로 활동을 합니다. 네.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왕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도화원이 있었죠. 네. 네, 서양에서도 궁정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고야의 후기 작품들을 보면 사회적 또 정치적인 주제를 잘 반영을 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 등의 거장들이 이 고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야가 궁정화가로 오래 활동한 만큼 그 기간에 이제 섬긴 군주들도 뭐 한 명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고야는 카를로스 3세와 4세 또 페르난도 7세 등을 섬겼는데요. 이 1799년에 스페인 궁정화가의 최고 지위인 최고 궁정화가 지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고야는 1786년부터 왕실에서 급료를 받는 화가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1789년에 샤를 4세의 궁정화가로 본격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후 왕과 귀족을 위한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 고야는 초상화를 아름답게 그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이 미술 비평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야가 왕실에 대한 풍자를 담은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궁정화가로 활동하는 동안 전통적인 회화 형식을 사용하기도 했지만요. 이 자신만의 해석과 또 화풍으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작품에 잘 녹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풍족하게 여러 명예도 누리면서 작품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난청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가 1793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청각을 잃게 됐는데요. 이 고야의 화풍은 병을 앓기 전과 후로 크게 달라지는데 이 청각을 잃은 후의 작품 톤이나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쇠약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얻게 되는데
훗날 추측하기로는 이 난청의 원인이 당시 흔했던 매독 때문이었거나 또는 고야가 사용했던 물감에 포함된 다량의 납성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고야도 나름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다 간 화가인 것 같은데 그만큼 또 화풍도 그때마다 달랐을 것 같습니다. 뭐 초기나 후기, 대표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함께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초기 작품인 파라솔이라는 작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흔히 알려진 고야의 작품 분위기와는 좀 다른 굉장히 밝고 유쾌한 이미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원래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졌는데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엘파르도 왕궁 벽에 걸 수 있도록 테피스트리로 변형돼서 특별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 고야가 1775년부터 테피스트리 공방에서 장식 디자이너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는 풀밭에 앉은 소녀와 또 초록색 양산을 들고 햇빛을 가려주는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네. 당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젊은 여성을 마하, 또 남성을 마호라고 불렀거든요. 이 마하와 마호의 이런 옷차림이 마드리드에서 크게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 집시풍에 가까워 보이는 가벼운 옷차림인데요. 이 당대 콧대 높은 귀족들까지 따라 입을 정도로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고야의 초기 작품을 보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주제가 아니라 또 이처럼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야의 작품 중에서 의외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관광객들이 이 작품 관련된 굿즈도 많이 구매해 간다고 합니다. 네. 햇빛까지 아주 상세하게 포함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후기에는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고야의 후기 작품들은 방금 본 이 초기 작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둡고 또 무거운데요. 특히 검은 그림이라고 불리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이 고야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불안함이 작품에서 광기 같은 주제로 많이 풀립니다. 이 고야는 오랜 시간 궁정화가로 인정받고 또 많은 귀족들에게 후원도 받으면서 어찌 보면 배고픈 예술가들과는 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네. 하지만 1810년대인 말년 때는 공직에서 물러나서 마드리드의 한 농가를 작업실로 개조해서 고독하게 살았는데요. 75세 나이에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외로움 속에서 14점의 검은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들은 모두 자신의 작업실 벽에 회반죽을 이용해서 그려졌는데요. 이런 작업 과정을 봤을 때 고야는 이 작품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그림에 대한 일말의 해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검은 그림은 고야가 죽은 지 50년이 지난 후에 소유주에 의해서 철거되면서 이 캔버스 지지대로 옮겨졌고요. 이 검은 그림들 역시 프라도 미술관에서 상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고야 후기의 검은 그림들이 사실 고야의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작품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점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작이고요. 아마 미술사에 관심이 많거나 또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을 소개할 텐데요. 네,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하는데 이 광기에 사로잡힌 한 남성이 아이를 잡아먹는 섬뜩한 장면입니다. 근데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부자지간으로 사투르누스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시간과 농경의 신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신화 속에서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얻는데요. 이후 신탁에서 너도 너의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예언을 듣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다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야는 이런 내용을 작품에 담은 건데요. 이 사실 고야뿐만 아니라 당대 많은 화가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작품 속에 담았고 이 이야기 역시 여러 예술가의 작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야의 작품은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와 등장인물의 생생한 표정 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네. 이 광기 어린 눈빛과 또 분위기가 이미 이성을 잃고 마치 한 마리의 짐승 같은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고야는 당시 어지러웠던 자신과 스페인의 사회적 풍경을 이런 식으로 작품 속에 풍자를 하곤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봤던 소년, 소녀가 나왔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아주 어두운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런 프란시스코 고야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인데요. 유럽의 18세기 절대 왕정이었던 시대를 스페인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 종교 재판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스페인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한 여성의 삶을 궁정 화가였던 고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이 나탈리 포트만이 여주인공을 맡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타락한 가톨릭의 그늘과 부패, 또 잔혹함을 목격한 고야가 이 교회에 대한 광신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림을 담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 그중에서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을 그린 작품은 미화라고는 전혀 없는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과장되게 풍자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고야의 시선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영화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작품이니까요. 한 번쯤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 명작입니다. 네. 자, 그림 자체도 흥미롭지만 그 그림 속에 숨어있는 그 시대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성 적도 부근 상공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초대형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페인 빌바오 바스크 대학 연구팀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목성의 적도 부근 40km 상공 구름층에서 시속 515km, 폭 4,800km의 초대형 제트 기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뛰어난 해상도와 관측 파장 덕분에 작은 구름 특징들을 포착해 제트 기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이유로 평소에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위암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서도 위암 검진 또한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최기선 교수팀은 40에서 74세 성인 3,539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를 시행한 결과 위암 위험 요인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암 검진을 소홀히 하는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위암을 일으키는 6가지 위험 요인 중 신체 활동 부족이 남녀 모두에게서 위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위암 위험 요인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내시경 등의 위암 검진을 잘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위암 위험 요인이 3개 이상인 남성은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는 남성보다 위암 검진을 받을 확률이 65% 낮았고 여성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 방출로 논란이 제기됐던 아이폰 12 시리즈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 시리즈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머리와 몸통, 손발 모든 곳에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파연구원은 프랑스에서만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 데 대해 애플은 아이폰의 보디 디텍트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글로벌 학술 출판사인 스프링거 네이처와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존 구독 계약을 출판 영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카이스트 연구자들이 스프링거 하이브리드 저널에 출판 비용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오픈 액세스 논문을 출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스프링거 네이처와의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은 국내에서는 카이스트가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에 빈대가 다시 출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빈대는 어두울 때 활동하는 야행성 곤충으로 낮에는 주로 침구류 아래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피를 빨기 위해 활동합니다. 빈대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침구류를 비롯해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만약 빈대가 발견됐다면 침구류를 교체하거나 삶아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꺼내는 요즘 사용 전에 미리 세탁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